1453년 10월 10일 한양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계유정난이 벌어진 그날 밤이었죠. 수양대군이 영의정 김종서의 집에 쳐들어가 철퇴로 그를 내리쳤어요. 70살 노인의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죠. 그날 밤 한양 전체가 피로 물들었어요. 좌의정 황보인도 죽고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궁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수양대군의 집안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부인 윤씨는 어린 딸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9살 의숙과 그보다 어린 여동생들이요. 아이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에 떨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갑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죠. 온몸에 핏자국이 튀어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고요. 바로 수양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족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죠. 하지만 어린 의숙은 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평소에 보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수양대군은 피 묻은 옷을 급히 가리며 말했어요. 아가, 놀라지 마라. 이 아비가 너희들을 위해 큰일을 하고 온 게야. 의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손이 붉습니다. 그 붉은 손이 김종서의 피로 물든 손이라는 걸 의숙은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 손이 왕자를 향한 욕망의 증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순간 수양대군은 딸을 껴안으며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수양대군은 밖에서는 살기라 불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딸 앞에서는 달랐어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양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김종서와 황보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말이 돌았죠. 어린 단종은 더 이상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의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에는 군사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며칠 후 수양대군은 의숙을 불러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비가 한 일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의숙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곡소리가 그녀를 괴롭혔어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우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의숙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아직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의숙은 하루아침에 공주가 됐어요. 의숙공주. 화려한 이름이었어요. 책봉식 날 11살 의숙은 아름다운 공주의 예복을 입었어요. 금실로 수놓은 비단옷,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들.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궁궐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안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거든요.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사육신이 처형됐어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충신들이 끔찍하게 죽어갔죠. 의숙은 그들의 죽음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마다 그 이야기가 악몽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갔어요.
15살의 어린 왕이 차가운 유배지로 떠난 거죠.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였죠. 어느 날 의숙은 어머니 정의왕후에게 불려갔어요. 정의왕후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주야, 고개를 들어라. 너는 이 나라의 하나뿐인 공주다.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아니 돼. 의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저들의 눈빛이 아버님을 원망하는 것만 같아요. 정의왕후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말은 여전히 단호했죠. 강해야 한다고요. 공주는 울면 안 된다고요. 의숙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비단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어요. 공주는 아버지의 업보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움에 떨었죠. 밤마다 꿈을 꾸었어요. 단종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이요. 1457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종이 죽은 거예요. 영월 유배지에서 17의 나이로 죽었죠.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세조가 사약을 내렸다는 거리요. 의숙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세조가 직접 찾아왔지만 의숙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마주해야 했어요. 세조는 딸 앞에 앉아 말했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의숙은 울면서 물었어요. 단종 오라버니는 죄가 없지 않았냐고요. 왜 죽여야 했냐고요. 세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을 안고 함께 울었을 뿐이죠. 그날 이후 의숙은 알았어요. 자신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리요. 공주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요. 궁궐 사람들은 의숙을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왕의 딸이니까 예를 갖췄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멸했죠. 특히 단종을 섬기던 사람들의 시선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의숙은 혼자 정원을 거닐 때가 많았어요. 꽃을 보며 나비를 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죠.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조차 슬퍼 보였어요. 이 모든 아름다움이 피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세조는 딸을 끔찍이 아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조카를 폐위시킨 냉혹한 왕이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아버지였죠. 그래서 딸의 혼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1460년 의숙이 16이 되던 해예요. 세조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하동정 씨 가문의 정연조를 사위로 점찍었어요. 정연조의 아버지 정인지는 세조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계유정난 때부터 함께했고 지금은 영의정 자리에 있었죠. 혼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세조는 딸의 혼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최고의 비단, 최고의 장인들, 최고의 음식들, 모든 게 최고였죠. 의숙은 혼례를 앞두고 긴장했어요. 정연조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자신을 좋아해 줄까? 걱정이 많았죠. 혼례식 날 의숙은 화려한 화롯을 입었어요. 붉은 치마에 금실로 수놓은 저고리,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죠. 궁녀들이 감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요. 의전이 진행됐어요. 의숙은 발을 내려다보며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연조와 마주했죠. 살짝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을 때 의숙은 놀랐어요. 정연조는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24의 나이에 이미 관직에 있었고 학식도 뛰어났죠. 무엇보다 눈빛이 온화했어요. 의숙은 조금 안심했어요.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열렸어요.
세조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사위가 최고지. 우리 공주를 눈물 흘리게 하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정현조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전하, 염려 마시옵소서. 공주마마를 제 목숨보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세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숙도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죠. 첫날 밤 의숙은 긴장했어요. 정현조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몸을 움츠렸죠. 하지만 정현조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라고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된다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현조는 의숙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의숙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정현조는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어요. 의숙이 슬퍼하면 위로해줬고 힘들어하면 곁에 있어줬죠. 하지만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맺어진 인연은 늘 위태로운 법이에요. 의숙은 몰랐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를요. 1457년 세조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맏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건강했던 20살 청년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죠. 의경세자는 세조의 자랑이었어요. 총명하고 인자했으며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죠. 세조는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병은 빠르게 악화됐어요. 온갖 명의를 불러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의경세자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죠. 의숙은 매일 오빠를 찾아가 간호했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죽을 먹여드렸죠. 하지만 오빠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느 날 의경세자가 의숙을 불렀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말했어요. 아비를 잘 모시라고요. 아비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괴로워하신다고요. 의숙은 오열하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어찌하여 먼저 가십니까? 이제 저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경세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게 아마도 단종 오라버니의 저주일 거라고요. 자신들 가족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요. 그렇게 의경세자는 눈을 감았어요. 20살의 젊은 나이로요. 세조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이게 내 죄란 말이냐? 내 자식들을 데려갈 만큼 내 죄가 크단 말이냐? 세조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권력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저주라고요. 세조가 현덕왕후의 무덤을 패했는데 그 원한이 의경세자를 데려갔다고요. 의숙은 직감했어요. 이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걸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세조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것 같았죠. 의숙은 아버지를 보며 울었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인가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요. 아들을 잃은 세조는 급격히 무너졌어요. 1460년부터 온몸에 종기가 나는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종기 몇 개였어요. 하지만 점점 번져나갔어요. 온몸이 종기로 뒤덮였어요. 고름이 흘렀고 악취가 진동했어요.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었어요. 온갖 약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병은 악화될 뿐이었어요.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김종서가 나타나 철퇴로 자신을 내리치는 꿈, 단종이 나타나 원망하는 꿈.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궁궐 사람들은 세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악취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죠. 세조의 병이 저주 때문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의숙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간호했어요. 밤새 아버지의 환부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죠. 세조의 방에 들어서면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의숙은 참았어요. 직접 아버지의 종기에서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발랐어요. 비위가 상할 정도로 역겨웠지만 이게 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세조가 말했어요. 공주야 몹시 가렵고 아프구나. 내가 너무 많은 피를 묻힌 탓일까? 의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의숙,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이 나라를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세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천하의 폭군 세조도 딸 앞에서는 그저 병들고 나약한 노인이었을 뿐이에요. 그 모습이 공주의 가슴을 후벼 팠죠. 세조는 종종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밤에 딸과 단둘이 있을 때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종서를 죽인 일, 단종을 폐위시킨 일, 사육신을 처형한 일. 모든 게 권력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대요. 아들은 죽고 자신은 병들어 고통받는데요. 권력이 무슨 소용인가요? 의숙은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울었어요. 아버지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의숙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죠. 세조는 온천에도 가봤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온천에 가는 길에 더 힘들어했죠. 의숙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간호했어요. 남편 정현조는 아내를 걱정했지만 의숙은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공주의 개인적인 아픔도 커져갔어요. 혼인한 지 벌써 8년이 지났건만 공주의 품에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은 기다렸어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궁궐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당신은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칠거지약이라 불리던 시절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었죠. 왕의 딸이라 내색은 못했지만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의숙은 밤마다 빈 요람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왜 자신만 아이가 없을까요? 다른 공주들은 모두 아이를 낳았는데 왜 자신만 그러지 못할까요? 어느 날 밤 의숙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이가 없는 걸까요? 정현조는 아내를 안으며 위로했어요. 부인, 자책하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지 않소. 남편의 위로에도 공주의 마음 한구석, 텅 빈 방의 정막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의숙은 부처님께 빌었어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요.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죠. 의숙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버지 병 간호에, 아이 없는 스트레스에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죠. 정현조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는 실격이라고 여겼죠. 의숙은 자책했어요. 이것도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는 걸까요? 밤마다 그런 생각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다른 공주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궁궐은 축하 분위기였죠. 하지만 의숙은 축하할 수 없었어요. 질투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죠. 의숙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어요. 왜 자신만 이럴까요? 공주로 태어나 명문가의 시집 같지만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여인. 이게 자신의 운명인가요? 1468년 9월 결국 세조가 눈을 감았어요. 52세의 나이였어요. 의경세자를 잃고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거죠. 의숙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어요. 세조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죠. 세조는 가쁜 숨을 쉬며 딸을 불렀어요. 의수가 아비는 너에게 미안하구나. 좋은 아비가 못 됐다. 의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다고요. 세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세조는 죽는 순간까지도 딸을 걱정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의숙이 어떻게 될까요? 세조의 딸이라는 이유로 고생하지는 않을까요? 의숙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부디 저 세상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소서. 피냄새도 비명소리도 없는 곳에서요. 세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요. 자신의 죄를 짊어지지 말고요. 그렇게 세조는 눈을 감았어요. 의숙은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의숙에게 세조는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비록 역적이라 불렸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장례를 치르며 공주는 깨달았어요. 절대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요. 세조는 조선의 왕이었지만 결국 병들어 고통받다 죽었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게 변했어요. 예종이 즉위했지만 병약했고 1년 만에 승하했어요. 그리고 성종이 즉위했죠. 남편 정현조의 위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세조가 살아있을 때는 영의정의 아들, 왕의 사위로 대접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사람들은 정현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더욱 조용히 숨죽여 살아야만 했어요. 세조의 딸이라는 것이 이제는 짐이 됐거든요. 의숙은 궁궐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가면 차가운 시선을 느꼈으니까요. 정현조는 아내를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둘이서 조용히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의숙은 알았어요.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지니 자신들은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리요. 아버지가 떠나고 몇 년이 흘렀어요. 의숙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오랜 세월 아버지를 간호하며 쌓인 피로, 아이를 낳지 못한 스트레스,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이 모든 게 그녀를 갉아먹었어요. 1473년 봄 의숙은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죠. 여름이 되자 의숙은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정현조는 필사적으로 명의를 불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숙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의숙은 알았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녀는 남편을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이도 낳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었어. 정현조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말하지 말라고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요. 의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했다고요. 역적의 딸로 태어나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고 남편을 만나 행복했으니까요. 비록 짧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요.
1473년 여름 의숙공주는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눈을 감았죠. 의숙은 죽음의 순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아버님과 오라버니를 뵙겠군요. 참으로 길고도 고단한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로 얼룩졌던 아버지의 손이 아닌 따뜻했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며 눈을 감았어요. 정연조는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울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한때 세조의 딸로 권세를 누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그녀를 잊어버렸죠. 정연조는 아내를 잃고 오래 살지 못했어요.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죠. 두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만들어졌어요. 자식은 없었지만 끝까지 함께한 부부였으니까요. 조선 최고의 권력가 세조의 딸로 태어났으나 평생 불안과 슬픔을 안고 살았던 여인. 의숙공주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권력이란 과연 무엇이며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를요. 세조는 왕위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조카를 폐위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절대 권력을 얻었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들은 일찍 죽고 자신은 병으로 고통받다 죽었어요. 의숙은 공주로 태어나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이도 낳지 못했으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권력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뿐이죠.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의숙은 남편 정연조와 함께한 시간을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으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의숙공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는 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욕망에 대한,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행복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에요. 의숙공주는 역사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세조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충분히 기억될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비록 역적이었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간호하며 효를 다했죠.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았어요. 정략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끝났죠. 그녀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그녀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550년 전 그날 밤에도 의숙공주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밤에도 별들은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은 지켜봤겠죠. 한 여인의 고단했던 삶을요. 오늘도 그 별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권력보다 사랑이 소중하다고, 명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비록 비극적이더라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요. 의숙공주. 그녀는 역적의 딸로 태어났지만 끝까지 인간으로 살려 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질문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답니다.